몸무게가 30kg도 안 되는 소녀의 몸에 다리 하나만 무려 70kg에 달해 몸무게의 2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다리는 부풀어 오르고 무거워서 마치 어떤 실험실에서 잘못 만들어진 결과물처럼 보입니다. 그 소녀는 한 사용자가 올린 동영상으로 인해 SNS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며 영상의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광둥의 묘지에 살고 있는 소녀의 실제 모습, 한쪽 허벅지가 150파운드, 의사 언제든지 폭발하여 죽을 수 있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가 이 거대한 다리를 가진 기이한 사람을 직접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이 기이한 현상 뒤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독특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의 다른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광둥성의 한 외진 구석,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가득한 곳에서 세상에 잊혀지고 소외된 듯한 삶을 사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린광지이며 겨우 18살로 원래라면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연애도 하고 인생을 마음껏 즐겨야 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청춘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병에 완전히 집어삼켜졌습니다. 그녀의 왼쪽 다리는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라 거대한 공처럼 보였고 무게는 150파운드, 즉 거의 70kg에 달해 몸 전체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그 다리 하나만 집구석에 세워두면 마치 큰 항아리나 코끼리 다리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녀는 마치 한쪽 허리에 거대한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때로는 그녀 자신조차도 이게 정말 자신의 몸이 맞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그녀의 몸 나머지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만큼 마르고 살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몸 전체의 무게는 40kg도 되지 않았는데 그 다리 하나만 0kg에 가까웠으니 그 차이는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이 다리가 마치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또 다른 생명체처럼 느껴진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 때문에 그녀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도 없었고 평범한 옷을 입을 수도 없었으며 옆으로 누울 수도 없었고 쉽게 목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극한의 고통이었고 그 다리는 마치 몸에 묶여있는 거대한 돌덩이처럼 그녀의 몸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부풀어 오른 조직 덩어리에는 액체, 혈액, 그리고 매우 높은 압력이 차 있습니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결과는 엄청난 양의 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전신 감염이 퍼지며 거의 즉시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달고 살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묘지에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농담이 아닙니다. 그녀는 실제로 마을에서 떨어진 작은 묘지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이는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악의적인 소문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저주받은 소녀라고 불렀으며 그녀가 벌을 받았다고 말하거나 그녀가 불운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다리가 이렇게 큰 것은 악마의 씨였기 때문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런 악의적인 말들은 그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낮에는 그녀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았고 밤이 되면 묘지가 그녀에게 가장 평화로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안정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말에 따르면 모든 일은 그녀가 6살 때 모기에 물린 작은 상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위는 곪기 시작했고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 반응일 거라 생각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다리는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아무도 원인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지역 병원들도 손을 놓았고 그녀는 이상하게 커진 다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으며 코끼리 다리 괴물이라는 별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정은 한 번의 감기에 다리가 며칠 만에 20cm 더 부풀어 올랐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고통 때문에 거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녀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묘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SNS 시대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한 이웃이 그녀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항아리 같은 다리를 가진 소녀에 대한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충격과 연민 그리고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의사들, 자원봉사자들, 자선가들,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중에는 제남 군구병원의 한 의사도 있었는데 소식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는 직접 그 다리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심지어 눈을 비비며 다시 볼 정도였습니다. 빠른 검진 후 그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 괴상한 다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녀를 병원으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였습니다. 그녀의 약해진 상태로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역 사회는 힘을 모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도와 병원으로 이송했고 밤을 새워 비행기로 그녀를 산둥성으로 옮겨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많은 검사 끝에 의사들은 이것이 매우 드문 림프 부종의 일종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병은 연조직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의사들은 이 병을 고기 덩어리 병이라고 불렀는데 다리 모양이 마치 거대한 다진 고기 덩어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변형이 암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그녀를 살릴 방법이 다리를 완전히 절단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린광즈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을 오래전부터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에서 다리 하나를 잃더라도 살아남는 것 자체가 매우 기적적이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요. 수술 당일 산둥 구내병원은 전문의들로 구성된 대규모 의료팀을 꾸렸습니다. 수술팀에는 10명 이상의 의사들이 있었으며 누구도 이 수술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형수술이나 작은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약 70kg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 덩어리를 절제하는 것이었고 수많은 신경, 혈관, 중요한 장기 조직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라도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은 9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대기실에서 가족들, 특히 그녀의 형수는 계속 기도하며 손을 떨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료팀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은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라며 가족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병원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린광즈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청춘을 파괴해온 그 거대한 덩어리는 마침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새로운 몸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거대한 다리가 없으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동안 함께해온 신체 일부를 잃은 듯한 허전함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몸을 기울이지 않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었고 처음으로 혼자 옷을 입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들과 웃으며 장난도 쳤는데 이는 이전에는 병든 다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누구와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린광즈에게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SNS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다시 퍼뜨렸습니다.
묘지에 살던 그 소녀는 다시 태어났으며 이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삶의 의지를 상징하는 인물로 불렀습니다. 수천 건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고 몇몇 자선단체들은 그녀의 의족 제작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둠 속에 살던 그 소녀는 이제 용감하게 빛 속으로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린광츠의 사례는 과도하게 비대한 신체 부위를 가진 첫 번째이자 유일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들이 기록되고 보도되었습니다. 중국의 한 외딴 시골 마을에는 칭이양이라는 이름의 이제 겨우 1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그의 삶에 닥쳤습니다. 그의 얼굴 대부분을 덮어버릴 만큼 거대한 종양이 코 위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칭의 얼굴은 조금 이상해 보였지만 부모는 단순히 신생아의 부종 정도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그 부위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점점 단단해지며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양은 날마다 커져갔고 양쪽 눈을 압박하여 거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제대로 볼 수 없었고 그저 소리를 듣고 숨이 차고 거친 숨소리를 내며 세상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칭이양은 신경섬유종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질환은 신경을 따라 종양이 자라나게 하는데 칭의 경우에는 종양이 바깥쪽으로 자라나며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얼굴이 심각하게 변형되었을 뿐만 아니라 먹기, 숨쉬기, 일상생활 모두에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종양이 너무 커서 얼핏 보면 마치 아이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이가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이 거대한 종양과 매일 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칭의 가족은 농사를 짓고 살았으며 수입은 불안정했고 때로는 식비조차 부족했습니다. 의료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보건소에 아이를 데려갔지만 그곳에는 정밀 진단을 위한 장비가 없었습니다. 일선 의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상급 병원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로 가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는 그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얼굴을 닦아주며 종양이 더 이상 자라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양은 계속 커져 얼굴의 공간을 차지해 갔습니다. 아이가 호흡 곤란으로 울 때마다 엄마는 아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릴 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행히도 그 작은 가족에게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의료봉사팀이 이동 진료 프로그램으로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가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례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해 아이의 사연을 SNS에 올렸습니다. 곧 칭이양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십만 건의 공유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모두가 안타까움을 표하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는 기부금을 보냈고 어떤 이는 전문의 정보를 찾아주었으며 어떤 이는 그저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관심 덕분에 한 대도시의 대형 병원이 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섬유종증 분야의 최고의 외과 의사들이 치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종양이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중요한 신경들과 인접해 있어 수술이 매우 복잡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 의료진은 대부분의 종양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새로운 모습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수술은 단순히 숨기를 열어주고 시야를 확보해 준 것이 아니라 칭이양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문이 되었습니다. 수술 후 아이는 세심하게 관리받으며 점차 회복해 갔습니다. 이후의 사진들에는 이제 미소를 짓는 아이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얼굴에 이제는 두 눈, 코, 그리고 미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듯 보일지 모르지만 아이의 가족에게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중국의 한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추라는 이름의 소년이 있습니다. 추가 겨우 3살이었을 때 부모는 아들의 허리 부위의 피부 밑으로 작은 혹이 솟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통증도 없었고 아이의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추를 병원에 데려갔고 당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양성 종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추의 부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며 몇 달 후 그 혹이 사라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매년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달걀만 했던 혹은 수박 크기로 커졌고 계속 통제할 수 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추가 6살, 7살이 되었을 때 그 혹은 허리 왼쪽을 무겁게 짓누를 만큼 커졌습니다. 그리고 절정에 달했을 때 그 혹은 거의 19kg에 이르렀으며 이는 그 당시 소년의 체중과 맞먹는 무게였습니다. 무거운 혹은 24시간 내내 큰 모래주머니를 몸에 메고 있는 듯한 무게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추가 똑바로 서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걸을 때는 비틀거렸으며 누울 때조차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야 했습니다. 학교 생활도 멀어졌습니다. 교실에서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뛰어놀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평범한 활동들은 모두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고통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추의 부모를 더 아프게 만든 것은 세상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거대한 혹을 보고는 무심코 좋지 않은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추는 점점 내성적이 되어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불편함과 무거움 그리고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추의 가족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연명하는 가난한 농민이었고 아이를 치료할 돈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여러 작은 병원을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장비가 부족하거나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다행히도 추의 이야기는 한 자선 단체의 눈에 띄어 SNS에 널리 퍼졌습니다. 작은 소년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혹의 사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모았고 경험 많은 일부 의사들은 무료로 치료를 맡아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추는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고 최고의 의료진들이 그의 복잡한 수술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혹은 이미 허리 부위의 연조직과 혈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기에 제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술 중 작은 실수 하나라도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몇 시간의 대수술이 이어졌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약 19kg에 달하는 혹이 추의 몸에서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수술 후 깨어났을 때 추는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몸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누울 때 몸이 기울지 않았고 앉거나 걸을 때도 걸리적거림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추는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의사들은 그의 건강 상태가 잘 호전되고 있으며 적절한 관리만 한다면 앞으로는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한 남성 황리첸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올해 74세입니다. 약 30년 전 건강한 중년의 남성이었던 그는 목 옆에 작은 혹이 돋아나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1990년대였으며 삶은 여전히 어려웠고 병원에 가는 일은 지금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통증도 없고 피로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지방이 뭉친 것이라고 생각했고 며칠 지나면 저절로 사라질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농사일을 하고 닭을 키우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혹은 세월이 흐르며 조용히 점점 더 커졌지만 그는 이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때로는 거울을 보다가 그 혹이 눈에 띄게 커진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손가락 끝만하던 혹은 점점 주먹 크기로 커졌고 더 나아가 마을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웃들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여러 번 권유했지만 황 씨는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일하던 중 갑자기 어지럽고 숨쉬기 힘들며 마치 혹이 머리 전체를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혹은 이제 15kg에 이르렀고 농구공만 한 크기로 한쪽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으며 그의 몸 전체를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황 씨는 결국 도시의 큰 병원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도 그 혹의 크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의 검사 끝에 의사들은 이것이 양성종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너무 커져서 혈관을 누르고 호흡과 목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치료를 미루어 온 시간은 수술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종양은 신경과 혈관을 깊게 파고들어 있어 작은 실수라도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철저히 준비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전문팀을 소집해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6시간이 넘는 긴장된 수술 끝에 15kg에 달하는 종양을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깨어난 황 씨는 몸이 몇십 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수술 후 그는 느리지만 긍정적인 회복 과정을 거쳤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황 씨는 이제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살 수 있었으며 이전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정리한 다리가 거의 70kg에 달했던 소녀의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팔의 한 남성은 얼굴에서 허리까지 흘러내리는 거대한 종양과 함께 47년을 살아왔으며 그 종양은 너무 커서 아이처럼 천 가방에 넣어 몸에 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종양은 점점 커져 얼굴을 한쪽으로 당기고 목을 일그러뜨려 등을 대고 누울 수도 고개를 들 수도 없게 만들었으며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인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저주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 종양은 수술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한 뒤 계속 영상을 시청하여 악마 같은 얼굴을 가진 이 남성이 과연 구출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십시오. 크리슈나 프라사드 바타라이는 60세이며 네팔 동부 타플레중 출신으로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가 평범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장차 노후에 의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의 이름을 크리슈나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 불쌍한 가족을 놓아주지 않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크리슈나의 머리에 이상한 물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크리슈나는 2살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오른쪽 관자놀이 근처에서 새끼손톱 크기의 무록처럼 부드러운 혹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것이 단순한 무록이나 일반적인 농양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만에 그 혹은 점점 커지며 뺨으로 퍼져나갔고 얼굴 피부가 당겨지며 마치 어떤 것이 살 속에서 기생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크리슈나의 가족은 아들의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년 만에 밝고 또렷했던 얼굴을 가진 아이는 매일 아침 가족을 놀라게 하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얼굴은 마치 녹아내리듯 처졌으며 거의 한쪽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아래턱까지 늘어진 짙은 피부는 무겁게 축 늘어져 크리슈나는 한쪽 눈으로만 볼 수 있었고 비뚤어진 잎 사이로 작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점점 아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크리슈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고, 때로는 아들을 같은 밥상에 앉히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건강했던 아이가 왜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크리슈나는 자신의 외모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다만 아침마다 얼굴이 조금씩 더 무거워졌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이상한 피부는 계속해서 아래로 처졌고 전혀 나아질 기미는 없었습니다. 6살이 되었을 무렵 이웃 아이들이 더 이상 함께 놀자고 하지 않자 그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의 얼굴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어른들도 그를 보면 고개를 숙이며 피했습니다. 원래 가난했던 가족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크리슈나가 사는 지역은 가장 가까운 보건소까지 도보로 5시간 이상 걸리는 험한 산길이었고, 카트만두나 큰 병원으로 가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서는 전문 진료라는 개념 자체가 사치였고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크리슈나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넘어진 후유증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심하게 일그러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악령에 씌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부모가 마을에서 죄를 지은 대가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바타라이 가족이 사원에서 재물을 훔쳤다가 신의 벌을 받았다고 귀띔했습니다. 크리슈나가 9살이 되었을 때 얼굴에 생긴 종양은 이미 턱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한쪽 눈은 완전히 가려졌고 목도 더 이상 똑바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늘어진 피부 때문에 그는 고개를 오래 들 수 없었습니다. 어떤 친척은 크리슈나를 무당에게 데려가 귀신을 쫓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는 대신 크리슈나는 집 안에 갇히거나 손님이 오면 모습을 숨겨야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애군을 쫓는다고 집 주변에 향을 피우기도 했지만 정작 크리슈나 자신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벌어진 일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종양은 얼굴에만 그치지 않았고 계속 자라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크리슈나의 얼굴 절반은 흘러내려 배에 닿을 정도가 되었고, 그는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었고 편히 잠들 수도 없었으며 햇빛이 있는 날에는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청소년기를 지나 크리슈나는 누구도 원치 않는 등허리까지 흘러내리는 얼굴을 지닌 채 성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있는 종양은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괴하게 더 빠르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뺨에서 시작된 종양은 턱 아래로 퍼졌고 목을 지나 오른쪽 어깨까지 번졌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고름이 흐르거나 더운 날씨나 샤워를 할 수 없을 때 악취가 나기도 했습니다. 크리슈나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무거운 종양이 물주머니처럼 흔들렸고 그는 천으로 단단히 감아 고정시켜야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종양은 8kg이 넘는 무게로 상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추정으로는 어린아이 한 명과 맞먹는 무게였으며 걷기 시작한 아기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이 거대한 종양 때문에 크리슈나는 이동할 때마다 그것을 천가방에 담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종양은 단지 얼굴을 변형시킨 것뿐 아니라 얼굴 근육까지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입은 아래로 당겨져 입술을 다물 수 없었고 남은 쪽 입으로 작은 숟가락으로 음식을 흘려 넣어야 했습니다. 삼키는 동작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으며 그는 거의 묽은 죽이나 식은 수프만을 먹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잠도 더 이상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옆으로 누우면 종양이 기도를 눌러 잠결에 질식할 수 있었기에 크리슈나는 수년 동안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가 기울지 않도록 손으로 천을 감고 앉은 자세로만 잠을 청했습니다. 종양과 몸의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여러 차례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종양 부위에서 나는 악취는 크리슈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위생적이거나 의료적인 조치를 스스로 취할 수 없었으며 사회의 편견도 그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그 후 수년간 크리슈나는 지역 내 수십 명의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대부분은 이 종양은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그대로 평생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종양이 계속 자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끔찍한 종양은 계속해서 자라났고 해가 갈수록 몇 센티미터씩 길어졌습니다. 25살이 되었을 때 종양은 허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관자놀이에서부터 가슴까지 이어진 덩어리 때문에 크리슈나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릴 수 없어 누군가를 볼 때마다 온몸을 돌려야 했습니다. 기형적인 얼굴 때문에 크리슈나는 어떤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벽돌 나르기 같은 일을 시도해봤지만 첫날 이후 현장 감독은 그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의 집중력을 흐린다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고 가까이 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로 크리슈나는 여러 마을을 떠돌기 시작했고 낯선 이들의 자비에 의존해 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구걸하고 밤에는 절의 처마 밑이나 버려진 창고의 구석에서 잠을 잤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그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인사도 동정 어린 시선도 없었고 오직 침묵과 약간의 공포만이 있었습니다. 크리슈나는 여러 번 XX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수도로 향하는 오래된 바그마티 다리 위에 서서 검게 소용돌이치는 물줄기를 내려다보며 내가 여기서 뛰어내린다고 해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아주 가느다란 끈 같은 것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이 악마 같은 얼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크리슈나가 절망에 가장 가까워졌을 때 한 줄기 희망이 나타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겨울 초입에 어느 아침 카트만두 외곽을 배회하던 중 크리슈나는 우연히 네팔에서 활동 중이던 해외 의료 봉사단 소속 외국인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는 크리슈나의 얼굴에 난 괴이한 종양에 즉시 이끌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건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눈 후 크리슈나는 해당 의료팀에 의해 인근의 임시 진료소로 이송되어 기본적인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의료진은 처음으로 그의 얼굴 전체와 거대한 종양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오른쪽 관자놀이부터 시작된 피부와 연조직이 뺨, 목, 오른쪽 어깨, 가슴까지 퍼져 배 근처까지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전체 부위는 흐물거리고 창백한 회색을 띠었으며 곳곳에 염증과 궤양이 있었고 오랜 습기로 인해 약간의 냄새가 났습니다. 종양이 너무 커서 그는 목을 움직일 수 없었고 왼쪽을 보려면 온몸을 돌려야 했습니다. 등을 대고 눕히면 조직이 기도를 압박해 몇 초 만에 숨쉬기 어려워졌습니다. 의료진은 그가 편히 눕도록 특별한 베개로 종양을 받쳐주었습니다. 진찰과 기본 수치 확인 후 의사들은 이것이 일반적인 종양이 아닐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병록은 카트만두의 대형 병원으로 보내져 협진을 요청했고 단 3일 만에 전문가팀은 크리슈나가 신경섬유종증 제1형이라는 희귀선천 질환을 앓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질환은 신경계와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해 시간이 지날수록 종양 조직이 확산되는 병입니다. 유전성 질환이지만 크리슈나의 경우 가족력이 없는 자발적 돌연변이 사례였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어린 시절에 발견되어 조기에 치료받지만 크리슈나는 47년 동안 치료받지 못해 종양이 이례적인 크기로 자라났습니다. 크리슈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종양의 크기와 복잡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카트만두에 위치한 수슈마 코이라라 기념병원의 외과 전문의 자스완 샤케 박사는 이 사례를 직접 맡았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수많은 수술을 해봤지만 네팔에서 본 종양 중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샤케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전에 많은 의사들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최신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크리슈나는 마침내 이 악마 같은 얼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술이 극도로 위험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종양이 깊숙이 박혀 주요 혈관까지 침투해 있어 심각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종양이 계속 자라 기도, 식도를 압박해 결국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크리슈나는 수술 전 간호를 위해 입원했고, 피부 위생 관리, 감염 예방용 항생제, 가벼운 호흡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년 만에 그는 하루 3번 따뜻한 식사를 먹고 이불이 있는 깨끗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크리슈나는 모든 처방에 협조했습니다. 그는 설명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였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매일 의료진은 그의 심박수, 폐기능, 기도 압박 정도를 확인했으며 단순한 독감조차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준비한 후 병원은 공식적으로 며칠 내에 수술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전문가 협진이 동원된 이번 수술은 네팔에서 신경섬유종으로 인한 조직 변형 환자에게 시행되는 가장 큰 개입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카트만두 중앙병원 이른 아침, 수술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며칠 전부터 이 특별한 수술을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거대한 종양을 지닌 크리슈나는 수술대에 올랐고 12시간에 걸친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술은 복잡한 신경섬유종 수술 경험이 풍부한 자스완 샤캬 박사가 주도했습니다. 그는 의사팀과 함께 유아 1명에 해당하는 무게의 종양을 다루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으며, 이는 네팔에서도 전례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12시간 내내 모든 절차는 절대적인 정확성을 요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었기에 모든 조직은 신중히 조금씩 분리되었고 주요 신경과 혈관은 철저한 관찰 아래 보호되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가 크리슈나의 심장 박동, 혈압, 생체 지표를 면밀히 감시했으며 마취팀은 교대로 환자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첫 단계는 얼굴과 목 부위의 종양 제거였습니다. 이 부위 조직은 이미 연화되고 부풀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분리 작업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외과인은 정밀한 수술 칼과 정확한 지혈 기술을 병행해 출혈을 최소화했습니다. 수술 중 몇 차례 크리슈나의 심박수가 갑자기 떨어졌지만 의료진은 즉시 개입해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작은 혈관 몇 군데가 터졌지만 신속히 지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시간의 쉼없는 작업 끝에 대부분의 종양은 제거되었습니다. 연조직은 재건되어 봉합되었고 기능과 미관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되었습니다. 수술 후 크리슈나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건강 상태는 아직 약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길고 험난한 회복 여정을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12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마침내 끝났고 이는 크리슈나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에 따르면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수술 후 단계가 진정한 시험이며 합병증의 위험과 더불어 거의 반세기 동안 익숙했던 외모를 떠나 전혀 새로운 얼굴에 적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2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난 후 크리슈나는 도전 가득한 회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수술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으며 가장 어려운 것은 새로운 몸에 적응하고 위험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일이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직후 크리슈나는 며칠 동안 완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관자놀이에서 목, 가슴까지 이어지는 깊은 절개 부위는 피부가 아물 시간을 필요로 했고 작은 움직임 하나로도 실밥이 터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천, 심박수, 혈압은 물론 염증 반응의 사소한 징후까지 면밀히 관찰했으며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개입했습니다. 아직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크리슈나는 코를 통한 영양 공급관으로 직접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충분한 에너지와 영양을 유지하는 것이
몸이 회복하고 탈진을 막는 데 있어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수술 부위가 점차 안정되자 크리슈나는 재활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물리치료 전문가의 지도 아래 그는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연습을 했으며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인내심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되는 몇 분간의 훈련은 근육 경직을 방지하고 종양 없는 상태에 몸을 적응시키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크리슈나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양은 제거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크고 뚜렷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마주하는 일은 큰 심리적 시련이었지만 그는 점차 적응하며 자책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변화는 공동체의 반응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를 멀리하던 사람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크리슈나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사회의 수용과 따뜻함을 점차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치료와 회복 기간을 거친 후 크리슈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 밖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로 남은 흉터는 그의 얼굴을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리지는 못했지만 과거 괴기한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예전처럼 그를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일부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많은 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 놀라운 여정을 겪은 남자의 이야기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슈나는 공동체 활동에도 참여하며 자신과 같은 희귀 질환이나 난치병을 가진 환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믿음,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직업교육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의료진의 추천으로 크리슈나는 카트만두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공예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말이 적고 얼굴에 흉터가 많아 사람들은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손을 사용해 작은 공예품들을 만드는 방법을 익혀 나갔습니다. 팔찌, 바구니, 대나무 액자 등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는 새로운 환자들을 위한 자원봉사 강사가 되었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흉터로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는 강단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말했고 그것은 듣는 이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크리슈나의 이야기는 곧 네팔을 넘어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국제 언론은 그의 감동적인 여정에 주목했고 그의 삶을 담은 기사, 다큐멘터리, 영상은 널리 공유되어 수백만 명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주목은 크리슈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자선단체, 전문 의료진,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물질적 도움이 아닌 신경섬유종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크리슈나의 여정은 의지와 끈기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외계인이 우리 사이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중국 충칭의 산과 숲속 외딴 마을에는 처음 본 누구든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비정상적으로 한쪽으로 부어있고 눈은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벗어난 듯 보이며 머리는 너무 커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얼핏 보면 머리에 헬멧을 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 그는 마을의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눈은 맑았으며 웃음도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관자놀이 양쪽이 비정상적으로 부풀기 시작했고 얼굴의 살과 조직은 제어할 수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샤위안하이입니다. 이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을 놀라게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머리가 이토록 끔찍하게 자라게 된 것일까요? 계속해서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십시오. 중국 충칭시의 안개 낀 산들 속에 숨겨진 라오투 마을은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된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마치 잊혀진 세계라고 부르며 기술이 닿지 못한 곳, 기이한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처럼 전해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은 샤위안아이라는 남성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며 그의 이름은 수년간 지역 주민들에게 두려움의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샤는 너무도 특별하여 그가 과연 보통 인간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누구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심하게 왜곡된 듯한 변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대뼈는 고르지 않게 튀어나와 있고 눈은 깊이 들어가 있으며 마치 서로 다른 방향을 보는 것처럼 축이 어긋나 있습니다. 그의 머리는 비정상적으로 커서 멀리서 보면 마치 머리에 소의 냄비를 뒤집어 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의 머리는 앙상한 몸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전체적인 외모를 기괴하고 무섭게 만들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외계인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의 치아는 하나하나 제자리를 벗어나 밀려났고 너무 눌려서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치아는 나이가 되기도 전에 빠져버렸고 남아있는 이들도 흔들리며 제대로 맞물리지 않습니다. 청력은 거의 사라졌고 샤는 큰 소리만 겨우 들을 수 있으며 사람들의 입 모양을 보고 그 뜻을 짐작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은 매우 어려워졌으며 시력 또한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샤위안아이의 삶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끊이지 않는 날들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는 특이한 얼굴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자주 놀림과 수군거림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가 다가오면 무서워 도망쳤고 어른들은 비웃으며 멀리했습니다. 샤위안아이는 기형적인 얼굴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충칭의 산과 숲 속에 자리한 가난한 마을에서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이 걱정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6형제 자매로 구성되어 있었고 생활은 어려웠지만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샤는 가장 공부를 잘했고 민첩했으며 부모가 중학교까지 보내준 유일한 자녀였습니다. 모두가 맑은 눈과 온순한 성격, 뛰어난 기억력을 가진 이 소년에 대해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잔혹한 운명은 그가 13살이 되던 해에 닥쳐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반 친구들은 샤를 큰머리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농담처럼 조롱하며 자주 그를 놀리고 비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은 일부러 그의 머리를 툭 치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게 상처를 입었지만 샤위안아이는 그저 머리를 감싸쥐고 주먹을 꼭 쥐며 수치심을 마음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명이 붙고 나서부터 정말로 그의 머리는 날이 갈수록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변형되기 시작했고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샤는 잔잔한 두통을 느꼈고 이마와 관자놀이 부근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위안아이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그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자신의 일만 잘하면 언젠가 모든 게 괜찮아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과 등 뒤의 속삭임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둘러싸인 듯한 느낌은 샤위안아이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를 걷던 중 그는 전학 온 한 학생을 마주쳤습니다. 그 학생은 샤를 보자마자 놀라움을 참지 못하고 그의 얼굴이 기형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비명은 주위의 모든 학생들을 놀라게 하여 모두가 뒤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당황하고 놀란 샤위안아이는 설명하려 했지만 말은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혀는 꼬인 듯 움직여 완전한 문장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농담처럼 머리가 너무 커서 버섯이 되었나 보네. 말도 못하잖아 라고 말했고
그 말은 복도 전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샤위한 아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몸을 웅크린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샤는 그동안 거의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거울 앞에 서본 것입니다. 시골에 사는 남자아이로서 샤는 평소 외모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 많은 이상 증상이 있었기에 그는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일 동안 마음속에 뭔가 이상함을 느껴온 샤는 천천히 걸어와 거울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고 그 순간 그는 이상함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거울 속에서 샤는 자신의 두 눈이 확연히 축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두 눈 사이의 강역은 확연히 벌어졌습니다. 콧대는 내려앉아 일그러졌고 본래의 균형 잡힌 형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마는 부풀어 올라 앞으로 튀어나왔으며 일종의 기형적인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그 순간 샤는 얼굴을 감싸며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샤위한 아이의 가족은 매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충칭에 외진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의 집에는 작은 논 한 조각과 집 주변에 심은 몇 줄의 채소밭이 있을 뿐이었고 오직 자급자족을 위한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가난은 여전히 가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6명의 자녀가 있는 집안에서 모든 생활비는 꼼꼼히 계산하며 아껴 써야만 했습니다. 샤는 착하고 속 깊은 아이로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부모님께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 날카로운 시선, 해롭지 않은 듯 들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모두 그는 묵묵히 혼자 견뎌냈습니다. 샤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런 말을 꺼내면 부모님의 마음만 더 아플 것이고 그는 그걸 차마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것을 숨기고 마음속 깊이 삼켜내며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샤의 얼굴에 나타나는 변화는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마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이어서 광대뼈가 부풀고 콧대는 내려앉으며 얼굴은 달마다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샤의 머리가 점점 커졌다는 사실이며 그것은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풀어 오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작고 말랐지만 그 거대한 머리 때문에 샤의 외형은 기괴하고 완전히 불균형하게 보였습니다. 외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샤의 기본적인 신체 기능들 또한 점차 영향을 받았습니다. 청력은 눈에 띄게 떨어져 가족들이 불러도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끊기고 발음이 어려워져서 의사소통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샤의 치아는 점점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자연스러운 순환이 아니라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영구치가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었습니다. 가족 내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침묵이 감돌았고 때때로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은 눈빛으로 조용히 걱정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들은 샤의 상태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잠식하고 있는 어떤 이상한 병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난한 현실 속에서 샤를 병원에 데려가는 일은 그저 꿈에 불과했습니다. 대도시에서 병원 진료를 받는 비용은 가족의 반년치 수입에 달할 정도였기에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샤와 마주 앉아 직접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꺼내는 것이 샤의 상처를 건드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샤의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에 대해 말하는 사람도 그의 건강 상태를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샤의 병세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고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샤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심하게 변형되어 갔습니다. 샤위한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병세는 너무 심각해져 선생님의 수업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던 외국어 수업 시간에도 더 이상 단어를 읽거나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의 입은 말이 명확히 나오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6 형제자매 중 유일하게 중학교에 진학한 자녀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부모님은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리고 한 푼, 2푼을 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이한 병 때문에 성적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었고 그는 심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샤위안 아이는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학교에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되었지만 그 덕분에 그는 늘 비웃음과 따가운 시선이 가득하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점차 안정되었고 자신감 부족도 내면 깊숙이 감춰졌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소심한 한 청년만이 남았습니다. 어릴 적 샤위안 아이는 매우 민첩하고 부모님의 집안일을 돕는 데에도 능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그는 혼자 큰 길을 따라 걷곤 했고 늘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을 골라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마을 사람들은 외계인 같은 얼굴을 가진 이 이웃의 존재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샤위안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 그의 머리는 이미 대야만큼 커졌고 눈은 아래로 처지고 코는 안쪽으로 꺼졌으며 양쪽 광대뼈는 주먹처럼 튀어나왔고 이마는 넓고 앞으로 돌출되어 외계 생명체를 연상시키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병은 단지 외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본적인 신체 기능마저 계속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샤는 점점 시력을 잃었고 청력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으며 무릎은 변형되어 걷거나 노동을 하는 것이 극도로 힘들어졌습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일할 수 없었던 샤는 한 달에 약 500위안의 국가 보조금에 의존해 살았습니다. 외딴 시골 마을에서 임시방편처럼 조용히 흘러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젠가 자신의 병을 밝혀내고 치료받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샤를 처음 우연히 보게 될 때마다 그의 얼굴에 놀라 쏘스라치게 당황하거나 심지어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샤는 조용히 뒷걸음질쳐 벽 뒤 그늘진 곳에 몸을 숨긴 채 어른들이 아이들을 달랜 후에야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불쾌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으며 이미 호기심 어린 시선과 놀란 눈빛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외지에서 가끔 차를 타고 지나가며 그를 신기한 현상처럼 여기고 멈춰서 사진을 찍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샤위안 아이는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서서 사람들이 사진을 다 찍을 때까지 기다린 후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말이 적고 좀처럼 웃지 않지만 그의 따뜻함은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샤위안 아이가 성품이 좋은 사람이며 외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조차 단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건강이 약하고 삶이 궁핍했지만 그는 여전히 스스로 시장에 가고 요리하며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큰형 샤위안 창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정부에서 제공한 지원주택에 들러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샤위안 아이는 손짓을 하며 혀가 꼬인 발음으로 형에게 자신은 괜찮으니 자기 일에 집중하라고 말하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여전히 괜찮으며 이 기이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환점은 시골 외딴 마을에 사는 머리 큰 남자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들은 한 무리의 기자들에 의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연락해 샤를 도와 충칭의 대형 병원 성형외과와 연결해 주었고 외계인 같은 얼굴을 가진 남자가 진료와 치료를 받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 외계인 아니야? 머리가 너무 커 라는 놀란 목소리가 2016년 10월 25일 중국 충칭 신차오 병원 대기실 한가운데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은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난 남성은 대야만한 머리와 기형적으로 변형된 얼굴을 가진 특별한 모습으로 누구든 지나가며 시선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샤위안하이였으며 40년간 기이한 머리와 함께 살아온 끝에 마침내 병원에 발을 들이게 된 남성이었습니다. 샤위안하이는 수년간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1만 위안의 저축을 들고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큰형도 이 특별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도시로 가는 길에 평소 거의 말이 없고 좀처럼 웃지 않던 그 남성은 놀랍게도 여러 번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에 가까워졌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샤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 그리고 길을 가던 사람들까지 모두 그의 독특한 외모에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샤위안하이는 전혀 불편하거나 부끄러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런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조용히 서 있다가 사람들이 사진을 다 찍으면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인의 평균 두상 둘레는 보통 94에서 58cm 사이입니다. 하지만 샤위안하이의 머리 둘레는 무려 75.95cm에 달했고 이 수치는 병원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특별한 사례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뼈 손상, 피부 색소 이상, 발병 시기 등의 징후를 바탕으로 의료진은 초기 진단으로 그가 다발성 섬유이형 성증이라는 매우 드문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 대표는 이것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본 사례 중 가장 심각한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다발성 섬유이형 성증은 뼈의 성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대부분 30세 이전에 발병하며 평균적으로는 8세쯤 발현됩니다. 샤위안하이의 경우에는 이 병이 13세 때 처음 나타났고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포 분열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짐에 따라 얼굴의 기관과 조직이 지나치게 자라면서 그의 머리와 얼굴 전체가 심각하게 기형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육안으로도 명확히 드러나는 외형적 변화 외에도 그는 시력과 청력이 감소했고 발음과 의사소통 능력에도 문제가 생겼으며 치아 또한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완치 치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샤위안하이의 인생이 너무도 불행하다고 절로 탄식했습니다. 그는 6 형제자매 중 가장 성적이 우수했던 학생이었고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병을 앓게 되면서 결국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부모는 생계를 위해 고된 일을 하느라 자식의 이상한 증상에 신경을 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마 그의 어린 시절 내내 가족 중 누구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인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병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생활고 속에서 그는 중년이 되어서야 겨우 1만 위안의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그것은 단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겠다는 꿈 하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은 병이 그의 몸을 괴롭혔음에도 샤위안하이는 단 한 번도 병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게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샤위안하이는 한 번도 자신을 누구에게 짐이 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했고 조롱을 당하거나 이상한 존재로 취급받을 때조차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줄 때는 항상 정중하고 공정하게 보답했으며 낯선 이들의 동정을 마주할 때는 부드럽지만 자존심 있는 태도로 거절했습니다. 샤위안하이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운명을 원망하거나 타발하지 않았고 여전히 평범한 사람처럼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장에 가고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하며 이웃들과는 진심을 다해 소통했습니다. 점차 그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기이한 외모를 잊게 만들고 그의 눈부신 인격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빛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빛이 됩니다. 비록 결국 치료의 여정이 기적을 가져다 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샤위아나이의 삶의 여정은 하나의 단순한 진리를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선함을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 아무리 비정상적인 모습일지라도 한 인간은 여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샤위아나이의 이야기는 역경에 직면한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메시지입니다. 절대 쓰러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때때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외형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태양을 향해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그 삶의 방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진들은 중국 후난성 심주시에서 살고 있는 한 남성의 것입니다. 그는 키가 약 1.5m이고 몸무게는 거의 40kg밖에 되지 않지만 그의 얼굴에는 6살짜리 아이 무게에 해당하는 20kg이 넘는 거대한 기형 덩어리가 30년 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의 얼굴은 정말 무섭습니다. 바로 이 얼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남성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그를 중국의 코끼리 남자라고 부르며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고 그 자신도 거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떤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는 다시 정상적인 사람의 얼굴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감동적인 사연을 영상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파리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괴한 얼굴로 깊은 인상을 남긴 허구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에 나오는 종루의 꼽추 콰지모도입니다. 사람들은 그 인물이 오직 상상 속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네모난 코, 말발굽 모양의 입, 돼지털처럼 헝클어진 붉은 머리카락 밑에 숨은 아주 작은 눈 하나, 그리고 거대한 종양에 가려진 다른 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을 수 없는 일이 중국 후난성의 한 작은 마을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만큼 기형적인 얼굴을 가진 한 남성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은 빅토르 위고가 묘사한 것보다도 더 심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차이 때문에 그 남성은 곧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난 지역 방송은 물론 중앙방송국 CCTV까지 나서서 현실 속 괴인을 직접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황춘차이이며 그 기형적인 얼굴 뒤에는 사람들의 공포와 안타까움을 동시에 자아내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2007년 4월 상샹도시보의 기자 리링으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황춘차이의 인생뿐 아니라 중국 의학의 역사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기자리가 연락한 인물은 당시 의학계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이었던 석허청 교수였습니다. 기자리는 얼굴과 목에 거대한 종양이 자라고 있어 누구든 보면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는 한 매우 특별한 사례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형적인 크기와 형태 때문에 현지 주민들은 그를 외계인이라 불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서 교수는 즉시 흥미를 느꼈습니다. 수천 건의 어려운 사례를 치료해온 그는 기자가 말한 특별한 경우가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거의 2달이 지나서야 서 교수는 마침내 기자리와 함께 그 특별한 얼굴을 가진 남성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특별 구급차가 투입되어 3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후난성 심주로 향했습니다. 황춘차이가 눈앞에 나타난 순간 서 교수는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사람의 얼굴이라 부를 수 없는 형상이 있었고 눈, 코, 입이 어디 있는지 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석허청 교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희귀 질환이 아니라 의학계의 악몽이었습니다. 종양은 머리와 목 전체를 뒤덮고 가슴까지 내려왔으며 배꼽까지 뻗어 있었고 그 무게 때문에 황춘차이의 몸은 앞으로 70도 이상 굽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종양 꼭대기에서 희미하게 남은 왼쪽 눈의 자국 하나뿐이었습니다. 황춘차이의 몸 상태는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마른 몸, 수척해진 팔다리, 명백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은 현장에 있던 의료진을 충격에 빠뜨렸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몸서리를 쳤으며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에 얼굴을 돌린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 사례가 극도로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커청 교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모두를 감탄하게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의사가 병을 보면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황춘차이의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운명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황춘차이가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서커청 교수는 이것이 단순한 희귀병이 아님을 단번에 느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비극이었습니다. 정밀 검진을 마친 그는 과거 여러 병원에서 내렸던 진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황춘차이의 얼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경섬유종이라는 종양이었습니다. 이 종양은 일반적인 종양과는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너무 거대해서 손으로 가늠할 수 없고 줄자로 측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번 종양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10배나 크며 세계 어느 의학 자료에도 기록된 적이 없는 전례 없는 크기입니다. 종양은 이마에서부터 배까지 57cm나 길게 늘어졌고 아래쪽 둘레는 97cm에 달하여 비만한 남성의 가슴 둘레와 맞먹습니다. 저울에 올려보면 무게는 20kg을 넘었으며 황춘차이의 전체 체중은 40kg도 차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원을 묻자 황춘차이는 기도까지 눌린 종양 때문에 왜곡된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가장 큰 것만 잘라주면 됩니다. 특별한 점은 목소리를 잃을 정도로 종양에 눌렸음에도 그의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고 황춘차이는 느릿하게 석허청 교수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쥐며 자신을 구해달라는 듯한 간절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거의 몸무게에 맞먹는 이 종양은 황춘차이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잠을 잘 때조차 얼굴을 양손으로 들어올려 옆으로 조심스레 내려놓고 나서야 겨우 눕습니다. 황춘차이는 얼굴이 눌리지 않도록 매일 밤 자신의 얼굴을 들어 올리느라 자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종양은 단순히 외형만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황의 시력,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외모까지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 왔습니다. 그는 이 얼굴을 30년 넘게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무려 세월이 흐른 긴 세월 동안 가난 속에서, 고립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공포 어린 시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차별은 낯선 사람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고 때로는 친척, 이웃, 심지어는 자신이 태어난 집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백한 질병이 왜 30년 넘게 방치된 채로 있었던 걸까요? 왜 아무도 황을 일찍 구하지 못했을까요? 그 답은 그가 태어난 바로 그곳, 현대의학이 닿지 못한 작은 시골 마을에 있습니다. 황춘차이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태어난 후 부모는 모든 사랑을 통통하게 태어난 아들에게 쏟았습니다. 어머니 허바우화는 아들을 하루 종일 돌보며 배고프지 않은지 잘 자고 있는지를 걱정하며 늘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환관바우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모든 생계의 짐을 짊어지고 온갖 일을 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당시 두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통통하고 사랑스러운 그들의 아들이 건강하고 똑똑하며 잘생긴 사람으로 자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생후 한 달이 지나자 황의 얼굴은 이상하게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한쪽으로 치우치더니 멈추지 않고 계속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의 머리가 누워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조심스레 바로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닿자마자 황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꾸 여린 얼굴 위로 고통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허 씨는 너무 무서워 다시는 아들을 만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황은 여전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며 키도 정상적으로 자라 피로하거나 아픈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그나마 안심하며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환관바오가 상황을 알고 나서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 자녀도 많은 상황에서 그들은 모든 것이 저절로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황춘차이는 자라면서 활발하고 똑똑하게 성장했습니다. 밝은 성격 덕분에 그는 동네 아이들과도 빠르게 어울렸습니다. 한동안 황은 웃고 떠들며 지냈고 자신의 얼굴에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황기 4살이 되던 해에 끝났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놀던 중 한 아이가 갑자기 황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 얼굴 완전 큰 찐빵 같아. 다른 아이들도 바로 따라 웃기 시작했고 다 함께 조롱했습니다. 황은 충격에 얼어붙었고 사랑의 눈빛에 익숙했던 그는 처음으로 그렇게 차갑고 잔인한 말을 들었습니다. 황은 울면서 달려와 어머니 품에 안겨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제야 부모는 진짜 이상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그토록 귀엽고 통통하다고 생각했던 얼굴이 사실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고 마치 염증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의 왼쪽 얼굴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살주머니가 늘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왼쪽 광대뼈는 더 이상 그 늘어나는 살을 버티지 못했고 얼굴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며 점점 더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때 황의 부모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급히 아이를 안고 군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두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황의 얼굴에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자라는 종양이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채 의사에게 치료법이 있는지 물었고 답은 종양을 절제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종양이 뺨 부에 있고 많은 신경과 가까워서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희는 수술을 감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데리고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같은 진단을 내렸지만 그 누구도 수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치료를 거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황춘차이의 부모는 아들을 조용히 고향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황은 아직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그저 자신의 얼굴이 점점 무거워지고 친구들이 더 이상 함께 놀아주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학령기에 접어들었을 때 아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부모는 반드시 학교에 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병이 아이의 지식까지 빼앗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황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악몽이었습니다. 왜소하고 마른 몸, 기형적인 얼굴을 가진 황은 괴롭힘의 완벽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조롱했고 거친 별명으로 불렀으며 심지어 장난삼아 그의 얼굴 피부를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황은 순순히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거세게 반발하고 논쟁하며 심지어 자신을 모욕한 이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체력이 약했던 황은 대부분의 싸움에서 패배했고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황춘차이는 겨우 10살의 나이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종양은 통제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자라났고 황의 한쪽 얼굴은 거의 배까지 늘어져 왼쪽 눈을 완전히 가려 시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때 단지 얼굴이 비대칭이었던 소녀는 이제 많은 이들이 코끼리 얼굴이라고 부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황을 마치 저주라도 된 듯 피했습니다. 한때 밝게 웃던 아이는 이제 사회 속에서 외롭게 떠도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황춘차이의 어머니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아들을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동정을 구하지 않았고 다만 조금의 수용만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그들은 황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심지어 말을 걸고 도움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황에게 작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과 같을 수는 없어도 황 역시 공동체의 일원이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10살에 학교를 그만둔 후 황춘차이는 다시는 교실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지만 그의 부모는 조용히 모든 짐을 짊어지며 아들을 위해 버텼습니다. 황춘차이의 아버지는 날마다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고 어머니 허 씨는 폐품을 모아 고물상에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들은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바꿔가며 다녀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황춘차이가 20살이 되던 해, 그의 몸은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20살을 넘긴 나이에 그는 모든 일을 잃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했고 말하는 것마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밤 황은 얼굴이 가슴을 짓누르지 않도록 자세를 이리저리 바꿔가며 겨우 누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왼쪽 뺨의 종양은 30kg에 이르러 왼쪽 눈과 귀를 거의 완전히 가렸습니다. 누군가 예고 없이 집에 들렀을 경우 그를 보고 비명을 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춘차이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언젠가 기적이 일어나 평범한 사람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2006년 환기석은 초가집에서 평생을 보낼 것 같던 그때 한 줄기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코끼리 얼굴의 사나이 이야기를 들은 상상도시보의 기자 리링이 황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막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리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수백 군데를 취재하며 수많은 희귀병 사례를 보았지만 황의 얼굴을 보고 사람이란 것을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준 건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자신을 집 안으로 안내한 작은 손뿐이었습니다. 황의 얼굴에 자란 살덩이는 30kg에 달했고 그 무게는 저울로 재야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자리는 이 사람을 꼭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고 기사를 쓰고 병원에 서류를 보내고 광저우 푸다 암센터에 전화까지 걸며 석허청 교수에게 이 남자를 꼭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처음에 서 교수는 수술이 극도로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환기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며 시력까지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황춘차이는 수중에 아무것도 없었고 가정 형편도 극심하게 가난해 병원비 한 푼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두 번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자선가 리바오가 우연히 황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기꺼이 도움을 주기로 나섰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 학회에서 석허청 교수는 강연자로 초청되었습니다. 그는 이 생명을 건 수술에 대해 이야기하며 황춘차이를 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400명이 넘는 청중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끊임없는 박수를 보냈으며 자발적으로 기부 상자에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단 1시간도 안 되어 황의 치료를 위한 9만 위안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달 후 석허청 교수는 광저우의 한 지역 회의에 다시 참석해 추가로 14만 위안의 후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한 방송국이 서 교수를 인터뷰하러 왔을 때 그는 인터뷰 사용료로 받은 7,000파운드 전액을 자신이 받지 않고 황춘차이의 치료를 위해 모두 기부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는 중국 의학 역사상 가장 끔찍할 것으로 예측된 수술을 위한 순간이었습니다. 2006년 7월 24일 황춘차이는 처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기쁨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곧 제거될지도 모를 얼굴의 살덩이를 계속 만지며 밤을 새웠습니다.
수술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약 6kg 종양이 제거되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흰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작은 체구의 남성은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입꼬리를 드러냈고 병원 전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수술이 황춘차이를 기형에서 벗어나게 한 듯했지만 또 다른 냉혹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직 완전히 구출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양쪽 뺨에 남아있는 두 개의 거대한 종양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광저우 푸다암병원의 원장이었던 석허청 교수에 따르면 애초 계획은 두 번째 수술에서 이 두 종양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첫 수술 이후 황의 영양 상태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오른쪽 얼굴의 종양이 갑작스럽게 빠르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양은 입 전체를 아래로 끌어내려 황은 입을 다물 수조차 없었고 그 모습을 본 사람은 누구나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은 전략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두 종양을 동시에 제거하는 대신 먼저 오른쪽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8년 초 두 번째 기부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황은 두 번째 수술에 돌입했고 5에서 6kg의 종양이 추가로 제거되었습니다. 수술은 무려 4시간 동안 긴장과 정밀함, 위험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수술도 다시 성공했습니다. 알아볼 수 없던 황의 얼굴은 점차 사람의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형 속에 갇혀 살던 그는 처음으로 다시 걷고 먹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완전히 복원하기 위해 황은 최소 4번의 성형수술을 더 받아야 했습니다. 귓구멍 재건, 청각관 삽입, 입 재형성 등 긴 여정과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중국과 전 세계는 황춘차이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녹아내린 얼굴로도 평범한 삶을 위해 싸우는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2014년 세 번째 수술이 이루어졌고 추가로 6에서 7kg의 종양이 제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약 20kg의 불필요한 살덩이가 키 135cm의 그의 몸에서 제거되었습니다. 황춘차이가 47세가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2번의 수술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야 일반적인 얼굴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이제 희망을 가졌고 웃음을 되찾았으며 중국 전역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황춘차이의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희귀한 의료 사례가 아니라 인간의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과 희망, 그리고 끈질긴 생존 의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잔인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황춘차이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더 많은 감동적인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